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3차 대유행 우려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직장이나 소모임 등의 일상 속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 시험이 있었던 이번 한 주가 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결정지을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대비해 지역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지 논의합니다. 얼마 전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이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달서구의회 성희롱 발언 파문 이후 후속 조치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 주간 의미 있었던 뉴스도 살펴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 대형마트에서 훈련 중인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저지해서 공분을 샀습니다. 이 한 시민이 SNS에 올린 사진과 글입니다. 이 겁을 먹은 듯한 강아지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데요. 이 마트 직원이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언성을 높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진 강아지는 이 리드줄을 물면서 불안감을 드러냈고 일행이 울었다 이런 목격담을 적어놨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는 시각 청각 장애인의 안내견 될 강아지를 훈련하는 이 퍼피 워커입니다. 이 강아지는 정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부착된 조끼를 입고 있는데요. 안내견이 될 강아지들은 일반 가정집에 위탁이 돼서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습니다. 이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이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음식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해서는 안 되고요. 이거는 그 예비 안내견과 자원봉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문제가 되고 난 뒤에 해당 마트에서 사과문을 올리고 난 뒤에 여론의 문매를 다시 맞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마트가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퍼피워커와 동반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이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네. 이 사과문을 보고 문제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이 빠져 있는 데다가 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약속도 없고 또 이 안내견 출입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이를 배려 부족이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사안의 본질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이 됐고 불매운동도 일어서요. 네. 다시 해당 마트는 이 입구마다 안내견 출입이 가능하다는 공지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여기 지금 문제된 이 마트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21대 국회에서 김혜지 의원이 당선이 됐을 때 한번 다뤘거든요. 네. 안내견인 조이가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으로도 관심이 많이 쏠렸고요. 사실 이때도 이 조이 출입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국회 문턱이 이러할진데 다른 곳들은 어떻겠습니까? 네. 이 국가인권위에 따르면요, 지난해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는요, 이 시각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서 과태료가 부과됐고요, 또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 해당 마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시각 장애인 협회 측은 차별은 여전한 현실이라면서 이 정부와 국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화를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부족을 깨닫고 이 차별하지 않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회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사회적 배려가 어떻게 되는가가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대상으로 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이 3년 7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4월 편의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헬기 사격을 부인했습니다. 이후 조비오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이 조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은 주요 쟁점이었던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서 이 종합적인 증언과 증거를 살펴봤을 때 기관총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전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 고의로 조신부를 비난했다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에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씨가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면서 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으로는 이 벌금이 최대 500만 원밖에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큰 추징금을 내야 되는 전 씨에게는 의미가 없다면서 이 다시는 5.18을 폄훼하지 않도록 징역을 선고를 하는 대신에 이 집행유예를 낸다 이렇게 재판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재판받겠다고 옮겨달라고 요구도 했었고 네. 참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에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죄 선고가 나긴 했지만 형량이 기대만큼 못 미친다고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영대 신부는 일단 혐의가 인정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전 씨가 끼친 해악에 비해서는 형량이 너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광주 시민들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이 반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부는요, 이 재판이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이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에 대한 재판이기 때문에 네. 형량이 이렇게 선고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 당들도 입장을 냈거든요. 민주당은 5.18 피해자와 가족, 광주 시민들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면서 앞으로 이 헬기 사격 여부를 비롯해서 이 5.18 관련 진실을 철저히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그리고 정의당도 전 씨가 어떤 사죄의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국민의당도 이 광주에 대한 진실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요 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이 재판이 끝나고 전두환 씨는 바로 법원을 나서지 못했습니다. 차량은 밀가루와 계란으로 범벅이 됐었는데요. 과연 광주 시민들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바라는 게 곧 90세가 될 전두환 씨가 이 교도소에 가는 것으로 끝나겠습니까? 늦었더라도 지금이라도 5.18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하는 것이 5.18의 아픔을 씻는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이기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참 중요한데요. 이번 판결이 헬기 총격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한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그 네. 점이 참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달서구 의회 한 의원이 성희롱과 여성 비하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는 점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 후속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의회 국민의힘 김인호 의원, 의회 출입 여기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그리고 동료 여성 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이 물의를 빚었습니다. 유쾌한 내용이 아니니까 다시 이 시간에 듣진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안대구 구의원도 이 피해자에게 좀 사건을 무마해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는 식으로 2차 가해를 했었는데요. 이후 보도가 잇따르면서 정말 비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비난이 일자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김인호 의원에게 이 탈당 권유의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대국 의원은 지난달 27일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탈당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달서구 의회 윤리특위는 당초 김인호 의원에게 이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내렸거든요. 하지만 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면서 반발이 거셌고요. 또 한 명인 여성 위원이 사임을 하면서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수위를 높여서 제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당사자는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성희롱을 무마하려다가 윤리특위에 회부된 안대국 구의원 지금 달서구 의회 부의장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경고 처분이 결정이 됐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새 황금문이라는 글이 떠올랐는데요. 말을 할 때 세 가지 문을 지나면 말이 흉기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말이 참말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이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이 친절한 말인가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모든 말들은 이 두 번째 단계만 거쳐도 흉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들이 공인이기에 더더욱 좀 말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번에 이 징계에 그치지 않고 이 부족함이 드러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의회부터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앞서 언급된 달서구 의회 의원의 성희롱 발언을 두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오늘 대구 여성회 남은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접하셨을 때 네.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저도 이걸 보도를 통해서 듣고 난 뒤에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이 발언이 정말 사실일까를 의심하게 만들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이 피해자분이 저희하고 상담을 하고 계셨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언론 보도가 난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상담하면서도 참 많이 놀랐습니다. 네. 현장에서 10년 넘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언어적 성희롱은 들어본 적이 없었고요. 네. 게다가 동료 여성 의원들에 대한 발언들도 수위를 정말 넘는 네. 발언이었고요.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시민들에 대한 비하 발언도 너무나 심각해서 현장에서 참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죠. 성희롱 발언 내용 자체도 참 충격적입니다만 그 뒤에 벌어진 2차 가해에도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많이 벌였다고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보통 그 첫 번째 사건 피해를 입은 첫 번째 사건보다도 2차 피해 때문에 피해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하고 상담하고 언론 보도까지 피해자가 결심하게 된 데에는 2차 가해가 결정적인 네.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신상을 운전 중에 이야기하는 걸 퍼뜨린다거나 SNS에 계속 이분을 공격하는 걸 한다거나 혹은 이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어내고 네. 또 소문을 내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심각했고요. 그것 때문에 피해자가 훨씬 더 힘들어하셨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셨습니다. 네. 이대로 있다가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네. 네. 삶의 기반을 흔드는 행동들을 많이 하셨고요. 네. 언론 보도가 난 다음에도 가해자는 개인 SNS에 관련된 내용들을 올리기도 하고 저희가 봤을 때도 이건 2차 가해로도 그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네. 제명 조치가 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을 보면 진정한 사과 혹은 제대로 된 수습, 그다음에 대책 마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꼬리 자르고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만 자르고 넘어가자는 식의 일들이 진행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진행 과정을? 네, 저희도 굉장히 결과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다행히 괜찮아졌는데요. 일단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된 네. 배경 자체에 그 구성원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명이 딱 유일하게 여성 의원이었는데 네. 안에서 오간 이야기를 보면 입장문을 통해서 오간 이야기를 보면 뭐 2차 가해를 하신 분한테 뭐 애쓰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한다거나 네. 등등등 저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발언들이 오갔어요. 네. 그러니까 여성 의원이 이제 유일한 분이 이제 사임을 하시면서 입장문까지 냈겠죠. 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윤리위원회 구성이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서 성희롱 성폭력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미 권고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네.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를 2명 이상 반드시 넣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의회는 이런 게 작동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의회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와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한 이제 다음 대책을 의회가 내놓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지역 정치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들이 심심찮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남 대표님 평가하시기에 지역 정치계의 성인지 감수성 정도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난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의회 의원들께 여러 가지 인권 관련된 강의를 할 때 네. 제가 이제 여러 구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많은 사례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네. 강의하는데 여성 의원들이 이제 울분을 토하시기도 하고 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다른 공공기관에 있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받게 됩니다. 네. 1년에 1 이상 반드시 네. 받도록 되어 있죠. 네. 공공기관은 사대폭력 관련된 통합 교육을 또 네. 받고 네. 있고요. 그런데 의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교육을 할 생각도 못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1단계를 들었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인식했다면 다음 대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죠. 한 번 들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매년 꽤나 긴 시간의 교육을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런 감수성이 좀 덜했던 분들도 남 대표님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계속 듣다 보면 내가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런 기회조차가 없었다는 게 사실은 좀 놀랍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런 걸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네. 뭐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 그런 감수성이 없다면 더 네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갔던 발언들을 보면 네. 이 사회의 감성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일반적인 분들보다도 감수성이 덜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여러 지금 뭐 지자체장들의 성폭력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된 이유가 저는 시민의 대표 그리고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보다는 권력을 가진 자라는 위치에 가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폭력의 원인은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권력의 네.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있고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언어나 시선이나 여러 가지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력감이 생기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교육들을 듣고 그리고 네. 감성을 깨우기 위한 구체적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문제 제기하는 분들한테 오히려 역공을 하는 거죠. 네가 왜 이렇게 너는 예민하냐? 딴 사람들은 괜찮은데 너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제가 볼 때는 교육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보도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그러니까 쉽게 하는 말로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그런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그런데 여기는 여전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을 잘 모르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미투 이후에 2018년 5월부터 직장의 성희롱 관련된 법들이 지금 가장 진보적인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규정들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것이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네. 그것에 근거해서 그 법과 규정에 근거해서 관련된 규정들을 회사나 공공기관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그런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네. 의회에 그런 규정이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윤리위원회도 그런 여성공이 딱 한 명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제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서 의회나 권력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거, 뭐 교육 안 들어도 아는 거 있죠. 경계 존치의 원칙이라고 네. 한 1m 정도의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원 안에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든 물리적으로든 혹은 어떤 것으로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이제는 초등학생도 다 알고 네.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적으로 만난 사이에서는 섹슈얼한 이야기, 그다음에 성적인 이야기, 외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혹은 반말 같은 걸 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상식이죠. 네. 네, 그런 상식적인 내용들을 의원들이 제대로 아는 과정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아직도 성희롱, 성추행, 성차별이 성자만 들어가면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네네.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짧게 이게 어떤 건지 말씀 좀 주시죠. 네, 성차별이라고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이제 성차별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공공의 영역으로 본다면 성차별은 한 성에게 특별하게 성차별적인 것들을 제도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다음에 성추행은 대부분 성폭력 처벌법에 근거한 것으로 신체적인 강제추행 이상을 보통 법으로 다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직장의 성희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추행이라고 하면 성폭력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때 단 주의한 게 있는데요. 일반적인 성희롱 있잖아요. 네. 고용관계도 아니고 그냥 길가에서 만난 네. 사람이 성희롱 했을 때에는 네.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규정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희롱, 성추행 등등 성폭력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을 모두 다 성폭력이라는 넓은 의미로 쓰고 있고요. 그것이 고용관계로 들어가면 직장의 성희롱, 그리고 바깥에서는 성폭력이라는 개념으로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학교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대처를 해야 될까요? 먼저 관련된 규정과 내용들을 확인하시고요. 그 규정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에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대구여성의 고용평등상담실이라든가 대구여성의 전화라든가 성폭력 상담소에 전화를 한다거나 여성단체에 먼저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안내도 받으시고 혹은 중간에 그 담당자들도 관련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규정도 알려줄 수 있는 정보를 많이 획득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황 자체를 잘 기록해 놓거나 녹음이나 녹취 같은 걸 하는 거 요즘에 너무 많이 아셨어요. 네.
그런 구체적 대응들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 지난번에는 업무 추진비 의혹이고 그다음에 뭐 발언 표절을 해서 또 가십거리가 되기도 하고 여러 번 뉴스에 등장한 지자체의회인데요. 기초의회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어떤 시작 지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탈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바로잡거나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를 잘 실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는 의회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까라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22개 단체들이 달서구 관련된 대책위를 아예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서 다른 모든 구에도 대처를 하면 좋겠지만 일단 이 구는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함께 시민사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거든요.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회에서도 다양한 대책 그리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끝으로 정당의 책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당의 이름을 달고 나온 사람이라면 그 정당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제대로 실행되어야 하고요. 정당도 이런 젠더 감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오늘 대구 여성회 남은주 대표 모시고 시원시원하게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크게 늘면서 3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새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에 대비해 지역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 소개합니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3차 대유행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이 제일 심각해 보이는데요. 먼저 민복기 본부장께 여쭤보고 싶은 게 수도권 확산세의 가장 급증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수도권 확산세는 저희들 대구에서 1차 유행 때부터 저희들 예측하고 있었고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가 이제 밀집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젊은 층에서 무증상 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까지 증가되는 위험한 상황이 됐죠. 거기다가 지금 계절적으로 1, 2차 유행과 달리 지금은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겨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기에는 바이러스 활동이 더 활발해질 수가 있고 보통 독감과 같은 거와 유행이 같이 맞물리게 되면 네. 감별 진단도 어렵고 같은 감염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특징 때문에 좀 더 위험하고요. 저희들이 그 상반기에 호주와 같은 남반구의 상황을 봤을 때도 겨울철로 접어들 때 3배 이상 환자가 증가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대규모 어떤 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산발적으로 많은 여러 곳에서 N차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네. 유행을 막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우리 대구에서 이전에 1차 때 폭발적으로 나온 양상과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예. 지금 진행이 되는 게 확산이 급증하는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 예. 주셨습니다. 지금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확산세가 벌어진다 그러면 대구 지역에도 걱정되는 지점이 많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대구 행동에서는 지금 우리 지역에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는 전국이 이미 이제 일일 생활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좀 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엔 전 지역이고 또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수도권이나 타 지역의 어쨌든 이런 발생이 바로 어떤 대구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이래서 어느 곳도 또 어느 연령대에도
안전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현재 사실상 뭐 선언적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응책이라든지 준비 단계를 보면 3차 대유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1차 대유행, 2월 말에 시작했던 1차 유행과 8월에 시작했던 2차 유행과 비교해서 3차 유행의 특징이랄까요?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이 이전과는 다른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 원장님. 예. 첫 번째는 이제 3차 유행이 그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다발한다는 게 가장 특징이고 네. 지금 문제는 이제 대구가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 걸 제 기억에 2월 29일 날 741명 발생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현재 500명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전국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전국이 다 네. 나눠져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감염 재생산 지수를 우리가 계산해서 봤을 때 그 다음에 700명, 800명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의료 체계가 이제 붕괴될 것을 이제 가장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료 체계 붕괴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체 확진자 수가 하루에 이제 700명, 800명 이상 계속 확산될 양상이 있거나 네. 위중증 환자가 지금도 100명이 이제 넘었지만 그 인원이 이제 하루에 예를 들어서 30명, 50명씩 증가되는 추세가 돼서 위중증 환자 숫자가 계속 증가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지금 겨울에 지금 12월 1, 2월까지 겨울철을 지금 대비해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걱정이 되고 그러려 그러면 병상 확보와 우리가 간호사, 의사, 인력 자원을 네. 확보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은 어떤 특정 지점에서 발생을 해서 그 지점만 이렇게 폐쇄를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맞습니다. 확산이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2월 달 그러니까 1차, 2차보다는 훨씬 더 지금이 위험할 수 있는 훨씬 상황이라고. 위험합니다. 네. 대구 행동에서 또 특별히 지금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이제 누구나가 이렇게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가 확진되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따가운 시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게 되고 또는 어떤 그대로 이제 증상이 있어도 일상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 이미 그 통계에서도 이렇게 발표하는 그 정례 브리핑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7일 동안을 증상이 있고 또 7일 동안을 일상생활을 하는 그 수치가 굉장히 많다. 또는 심지어 14일 동안을 그렇게 지내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떤 증상이 있으면 곧장 이렇게 그 검사를 받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실제 그 경로 모르는 어떤 그런 이제 전파들이 많이 늘어나고 N차 감염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발생하기 전에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민복기 본부장님께 지금 네. 이 내용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내가 조금 수상해 보인다. 이런 사람이 보건소에 통보 없이 가서 진료 먼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가서 이제 검사하는 거는 이제 증상이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대구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현재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검사하도록 지금 바뀌었지만 대구는 처음부터 지금 증상이 있으면 보통 3, 4일간 쉬지 않고 바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돼서 네. 열이 높거나 증상이 있으면 그 의료기관에서 바로 그 가까운 보건소로 바로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줘서 그쪽에서 그 확진 환자가 예상되시는 그분한테 네. 바로 연락을 드려서 보건소에서 빨리 검사를 하고 결과가 빨리 나올 수 네.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시 의사회가 이런 대응 체계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네. 지금 그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증상이 있을 때는 누구나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조금 위험해 보이는 지역에 조금 갔다 왔는데 증상은 없어요. 지금 예. 3차 대유행의 특징이 무증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퍼지니까 내가 조금 보건소에서 통보를 받지 않았지만 위험한 지역에 갔다 온 것 같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먼저 검사를 좀 받고 싶다는 것은 아직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도 본인이 위험한 지역에 갔고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있다면 네. 지금 현재는 사실 먼저 선제적으로 검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 가까운 보건소로 가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대응 체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해서 새로운 대응 체계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이정현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직은 선제적으로 갔을 때 그런 검사 자체가 선제적 검사가 아직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네, 하겠습니다. 네. 예. 민복기 위원장께서 말씀하실 때 예. 우리 3차 대유행이 진행이 되게 되면 환자 수가 늘어나는데 이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절대 환자 발생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병원의 중증 환자 병상이 감당할 수 있는 환자 수가 두 개의 환자 수가 다른 의미로 존재할 텐데 맞습니다. 예. 지금 서로 하루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확진 환자가 이제 증가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기서 위중증 환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셔도 그렇고 저희가 1차 유행 때도 그렇고 결국은 치명률을 이제 낮추는 게 굉장히 급선무가 됩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환자가 한 700명 이상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면 의료 체계가 다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환자 분류를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는 경증 환자나 무증상 환자가 90%까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초기보다 더 늘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빨리 선별해서 무증상 환자분들을 빨리 빼고 죄송합니다. 증상이 이제 적은 분들도 빨리 생활치료센터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그다음 위중증 환자를 빨리 찾아서 특히 위중 환자들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고압산소 치료나 에크모 치료나 이런 것들을 빨리 선택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 선택 분류가 가장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병상 확보에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상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도록 병상 확보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지역에 병상이 한 35% 정도만 가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방어에는 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50% 이상 병상 가동률이 증가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생활치료센터 바로 열어서 준비를 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에서는 위중증 환자를 다 받기에는 중환자실 좀 부족한 상황이고 사실 생활치료센터가 전국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금 우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어려움, 지금 부산 지역 같은 경우 한 60여 분, 네. 그다음에 경남이나 경북 지역에서 30여 분 이상의 환자분들을 저희가 대구에서 지금 대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이제 병원에서 나눠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는 대구가 다른 지역의 많은 환자분들도 좀 받아서 역할을 좀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대구행동에서 보시기에는 지역사회 코로나19 상황에 비추어서 대구의 관리 상황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잘 관리되고는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지난 3월 이제 1차 대유행 때 크게 겪은 것이 큰 학습 효과가 된 듯하고요. 그래서 이제 타 지역보다 보면은 대구 지역의 어떤 시민들이 마스크나 손소독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잘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방침과 향후 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 2차 유행 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올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약간 보완된 플러스 알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전역이 1.5단계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방침이 겨울 유행을 막는데 나름 효과적인 방침이다. 아니면 조금 모자라 보인다.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예, 사실 전문가들은 이제 방역 지침을 올리는 것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네. 거리두기를 강화해야지만 전체적으로 한 1, 2주가 지나면 방역 자체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는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만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어떤 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는 이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 그러면 방역 지침이 잘 지켜져서 방역이 되어야지만 경제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인식을 하고 동참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아무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좋은 지침을 만들고 그것을 말씀을 드린다 해도 시민들께서 못 따라주면 안 되는 거죠. 됩니다. 저희가 대구에서 여러 가지 이제 초기 대응에서 잘 됐다는 것을 외신에서도 많이 이제 나왔지만 첫 번째 가장 외신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선진화된 대구 경북 시도민의 이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그 당시에 아마 그 핸드폰 이동량이나 교통량을 조사해 보면 2월 말 3월 초에 대구가 약 80% 이상 이동이 좀 정지가 돼서 결국은 그 정지된 상황이 그 당시에 무증상 감염들이 전국으로 전파될 수 있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러한 초심으로 다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디테일한 일단 핀셋 우리가 방역이라 그래서 좀 더 정밀한 방역 지침을 만들어줘서 이제 시민들이 감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너무 어려운 것을 하면 따르기 힘들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마스크 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하나 더는 손 씻는 거와 두 번째는 이걸 무엇을 만져서 다시 감염되기 때문에 얼굴에 손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강조하고 또 우리 시민단체나 이런 전부 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동시에 같이 운동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특히 이제 마스크 쓰고 운동은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들 이제 이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사실 감염이 잘 되고 있어서 음식물을 그렇다고 모든 식당이나 뭐 이렇게 경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하면 일상적인 대화는 마스크를 쓰고 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때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음식물을 먹고 물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나가는 거. 그다음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실 때도 가능하면 이렇게 빨대를 쓰거나 짧은 시간 내에 마시고 다시 마스크 쓰고 대화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 시민사회에서 같이 함께 한다는 생각들을 해나가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현 위원장 보시기에는 지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잘 해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 방역 지침을 단계를 올리는 부분에서 많이 좀 주춤하고 좀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지금 최근에 지금 그 확진자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감염 재생산 지수가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지금 1.43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전체 어떤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동하고 모이고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그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 때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야지 전체 어떤 발생자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 될 때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될 수 있고 계속 어떤 지침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복잡해지고 굉장히 어쨌든 세밀해지는 거는 이제 좋은 부분이겠지만은 복잡해지다 보니까 좀 국민들에게 어떤 그 인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쨌든 잘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그래서 어떤 지침들도 좀 생겨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느슨해지기도 한 것 같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앞으로 좀 선제적이고 좀 단순한 그런 지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차라리 할 때 아주 강하게 해서 빨리 잡아서 경제를 정상화에 가까운 방식으로 돌려야지 이렇게 찔끔찔끔 해가지고 경제는 경제대로 방역은 방역대로 둘 다 힘들면 어떡하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그런 차라리 더 강하게 하자 이런 주장이 더 강하신 거죠? 예, 실제 강하게 해서 한 2주를 이제 전체적 방역을 강화하면 그게 1, 2주 뒤에 다시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아마 조금만 이 500명 이상 아마 700명 사이가 만약에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정말 강화된 단계로 한 2주간을 좀 많이 전 국민이 힘들지만 한번 이렇게 참아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확산세가 조금 꺾일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모든 것이 그렇지만 처음하고 다른 게 심각했던 대구에서도 그리고 서울 쪽에나 수도권을 가보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심한데 경각심이 없는 것 같아요. 상당 부분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아까 민복희 본부장 말씀 주셨지만 마스크 잘 쓰는 건 물론이고 뭐 손 씻고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젊은 층한테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경각심이 이제 많이 없어진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 도시보다 대구 경북은 좀 더 많이 지켜서 하고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만 지금 딱 꽂으라 그러시면요. 음식물 섭취 시에 이제 주의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전파가 지금은 마스크를 잘 쓰고 나머지 사회적 거리두기, 손 씻기 이런 부분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이제 방하는 부분,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냐 그러면 속마음으로는 전부 다 무슨 말씀을 하냐 그러면 나는 굉장히 조심해서 커피를 마실 때도 잠깐 마시고 마스크 쓰고 얘기하고 싶은데 옆에 딴 분들이 아유 그냥 마스크 벗고 해도 돼라고 하는 네. 부분에 따라하기 힘든데 그 부분을 서로 공감하면서 같이 하자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구의 3차 유행 대비 방안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의하면 지역 자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더 이 부분은 더 준비를 하고 대응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에서 준비를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인적 물적 자원입니다. 인적 물적 자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병상 확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의사 간호사 인력 확보, 그다음에 물자를 충분히 우리가 다시 2월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들이 대구에 2월 18일 날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대처를 잘했는 것 중에 하나는 이틀 3일 만에 우리가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 전담할 수 있는 병원과 국군 대구병원 준비해서 303병상의 음압병상 이런 거 만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그걸 초기에 판단들을 빨리 2, 3일 만에 하고 진행을 했고 그때는 지자체에서 요청을 하고 정부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서로 협조를 했고요. 그 당시 어려웠는 게 지침 변경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희가 2015년 메르스 때 지침을 가지고 이 코로나 환자를 받아서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환자가 응급실을 다녀가면 적어도 이틀 이상을 문을 닫아야 되면서 응급의료 체계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바뀌어 나가는데 그 지침 변경에 저희가 2, 3, 4월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면서 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틀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지자체에서는 병상 확보, 지금 병상 확보는 대구 경북을 막을 수 있는 만큼은 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같이 이러한 환자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대구병동에서도 3차 유행에 대비해서 대구 보건의료계 그리고 대구시를 향해서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해야 한다. 점검을 하고 있느냐라고 체크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그 병상에 대한 준비 부분은 대구 지역에 어쨌든 좀 특수한 부분으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협력을 해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 없이 어떤 준비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좀 점검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의료 인력, 특히 이제 간호사 인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좀 확인되어졌습니다. 대구시에서 지금 1단계, 2단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인력 배치에 대한 기준을 지금 내놨는 자료를 저희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1단계는 지금 환자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제 아닌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이제 부산이나 경남 지역에서 환자까지 받고 이러면서 지금 환자는 지금 계속 차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증 환자에 대한 부분을 받는 곳이 대구의료원과 이제 대구 동산병원인데 여기는 지금 일반 환자를 보면서 코로나 환자까지도 동시에 보니까 간호사 인력은 결국 나눠질 수밖에 네.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환자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 기준을 보면은 1차 때보다도 더 열악한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1차 때는 거의 전국에서 이제 간호사들이 지원을 와줬는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간호사 한 명이 코로나 환자를 40명 내지 80명까지 보는 그런 그 부분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방호복을 입고 간호사 한 명이 한 병동에 한 사람이 들어가는 어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간호사 한 명이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가 그 병동 안에서 어떤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처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환자도 위험하고 간호사도 위험해집니다. 네.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한 거는 거의 코로나 환자를 좀 방치하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간호사 인력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좀 시급하고 절박하다고 좀 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한 10개월 정도 지금 이 장기적인 피로도가 누적이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많은 지금 간호사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이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부터 몸의 피곤도가 증가돼서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말씀들 시민들께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오고 하지만 사실 의료 인력의 피곤도와 우울증도 굉장히 사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대 교체 인력들이 이제 충분히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금방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만약에 저희들도 이번 겨울 3개월 동안에 환자가 발생할 것 같으면 또다시 의료진들의 헌신을 또 어떻게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당장 답을 어떻게 낼 수가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전부 같이 한번 공감하면서 서로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만약에 상황이 지금 급격히 안 좋아질 상황이면 전국에서 같이 이제 인력 공조는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지금 갑자기 지역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민복규 원장 말씀하셨지만 피로가 지금 굉장히 누적이 돼 있고 지쳐 있는 상황인데 이정현 위원장 보시기에 지역 의료계나 의료진에게 이런 지원이 좀 아직도 부족하다. 지원을 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상 그 의료진 중에서도 이제 가장 코로나 환자랑 장시간 또 밀접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호사 분들이잖아요. 네. 이제 근데 이 분들이 가장 지금 열악한 어떤 그 조건 속에서 또 초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1차 유행 때 그 코로나 병동에서 일했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300여 명의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설문조사에서 거의 그 100%가 평상시 어떤 일반 환자를 볼 때보다 업무 강도가 2배 이상 높았다라고 이렇게 좀 답변을 한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다시 그러면은 2차, 3차 때 다시 그러면은 이 병동에 지원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이제 했는 항목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절대 하지 않겠다가 네. 54%가 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5%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것은 그만큼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이 상황을 말해주는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제 이분들에게 한 건 오로지 이제 어떤 그 덕분에 챌린지라는 어떤 이런 네. 것만으로 되어졌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더 희생을 좀 더 해라라는 걸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굉장히 어떤 당사자들에게는 역효과를 좀 내지 않았나 좀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다 현실적인 어떤 지원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줄여주는 것 네. 이게 보다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합당한 좀 보상이 같이 좀 따라줘야 될 거라고 네.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떤 공공병원 같은 경우,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한창 환자가 많을 때는 절대 사직을 못하죠. 네. 도덕적인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끝나고 환자가 거의 없을 때에 사직을 굉장히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본부장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은 민복규 본부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예.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겨울 되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 트윈데믹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을 딴 때보다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트윈데믹의 현재 위험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부작용 논란이 있긴 했지만 독감 백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 독감 백신은 뭐 앞에서 워낙 많은 내용들을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보셨겠지만 이제 여러 주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혼란이 많이 됐습니다. 트윈데믹을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겨울철 자체가 춥고 건조하면서 바이러스 활동이 이제 증가되니까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들이 이제 폐질환과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고령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우리가 치명률 자체가 그 80대 이상 분들이 한 그진 79% 80대 이상 분들이 한 18% 가까이 이제 치명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독감 백신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의 분들 이제 반드시 이제 그 병원에 의사 쌤들하고 의논한 다음에 맞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맞으라고 막 지금 할 상황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꼭 지금 위험할 수 있는 분들, 그다음 면역이 억제돼 있는 분들, 그다음 이런 분들을 그래도 맞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돼서 네. 지금이라도 맞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트윈데믹을 줄이려면 이 지금, 독감 백신을 예,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예. 필요하다. 지난번에 2차 유행 때 에어컨 때문에 실내에 갇혀 있어가지고 에어컨이 그 오히려 더 집단 발병을 확산시킨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지목도 되었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실내에서는 에어컨을 켜고 마스크는 안 쓰고. 근데 지금 이제 겨울철에도 역시 문을 더 닫아 놓지 않습니까? 더 꽉 막아 놓고 온풍기를 틀게 되는데 이런 온풍기나 난방이 오히려 발병이나 감염을 높일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 감염이 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직접 접촉이나 많은 비말에 노출되거나 그다음에 감염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비말 내에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 경우는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뭐 비행기 안에서도 지금 감염이 마스크를 네. 다 쓴 상태에서도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공기 중의 전파가 이 비말이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많이 날아가려면 바람이 불어야지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온풍기나 이제 여름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 그 앞에 앉았는 분이 감염원을 비말을 이렇게 날리고 그다음에 그게 전체적으로 순환해서 이제 감염이 전파돼서 보통 커피를 마시는 네. 데서 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건 피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에어컨과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러면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중요한 백신은 마스크네요. 예, 지금은 백신은 마스크입니다. 네. 거기는 이제 그 아무래도 평상시에 그거는 2m 거리를 이제 침방울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공기 순환이 이제 될 때는 6m까지도 지금 네. 이동을 이제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어떤 그런 실내에서 그 에어컨이나 온풍기나 공기청정기 이런 데에서는 6m 거리라도 이렇게 감염될 수 있다. 네. 그래서 환기를 좀 자주 하는 거 네. 이거가 가장 좀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네. 생각합니다. 최대한 환기에 신경 예. 쓰고 개인은 마스크를 반드시 적용하는 것.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기대도 많고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 회사에서 지금 백신을 발표하고 조만간 실제 접종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러한 백신이 개발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보통 걸려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데 정말 이 코로나가 너무나 위중한 이제 바이러스라고 생각이 돼서 전 세계 제약사들이 전부 다 들어갔고 국가들이 들어가서 지금 정말 짧은 기간 내에 사실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우리 독감 백신도 문제가 좀 전부 다 논란이 됐지만 이 코로나 백신도 그러한 또 논란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가 이제 백신이 접종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돼버리면 또 접종률이 확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국내는 이제
지금 다른 국가들처럼 온 연말 내에는 지금 주사는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네. 있고 저희들이 이제 겨울은 지나고 아마 봄은 돼야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러시아나 중국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 영국에서 이제 곧 시행을 하고 미국도 곧 시행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먼저 선진국에서 어떠한 접종 방식과 부작용에 대한 대처를 하는지를 조금 이제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해로 미국에서는 이제 접종 방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의료진 아마 2,100만 명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300만 정도의 위험한 이제 인구를 먼저 접종을 약 3, 4주에 걸쳐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교사, 경찰, 그다음에 음식이나 그다음 운송을 맡고 있는 분들을 접종 대상자로 네. 해서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정도에 접종을 완료하고 가을쯤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저희는 그보다 몇 달 늦겠지만 거기에서 어느 접종을 먼저 할지를 네.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로 두 분께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민이나 의료진 또는 뭐 당국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마지막 말씀 듣고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위원장 주시죠. 예, 지금까지도 참 잘 해왔다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힘내자라고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고비를 넘기면은 곧 우리 스스로가 정말 잘 해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될 그런 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좀 잘 버텨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국에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이 백신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시 당국에서는 좀 더 시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더 철저하고 세밀한 그런 준비를 해주십사라는 좀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부분은 예,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이 잘했는 거는 정말 선진화된 시민의식 맞습니다. 그 시민의식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당부 부탁드립니다. 음식물 섭취에서 감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들 마스크 쓰고 운동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되니까 전부 다 같이 함께 우리 건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서로 위하면서 마스크 쓰고 운동 같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하셨지만 시당국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 시민 여러분들 모두 다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각자 자리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지금 상황은 지적할 건 지적하지만 서로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격려하면서 이 위기, 힘든 상황을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부장 이정현 코로나19 대구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두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낮도 밤도 아닌 빛과 어둠이 서로 바뀌는 이른 새벽 또는 늦은 오후를 프랑스에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어스름한 탓에 저기서 다가오는 것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이 안 가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낯뜨거운 신경전이 이제 거취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지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그 여지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행태는 이것이 검찰개혁으로 가는 길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개혁이란 사람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행된 일의 내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개혁적이라고 말하면서 그 절차와 과정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인식은 개혁이란 말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생각입니다. 지금 검찰을 두고 벌어지는 일들은 개와 늑대의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혁을 진행한다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조심하고 살피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개와 늑대의 시간이어서 구분이 잘 안 되지만
늑대는 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